청아읍 시외버스 터미널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소포 창구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그냥 택배방이라 불렀다. 버스 화물칸에 짐을 실어 다른 지역으로 보내주는 이제는 몇 남지 않은 구식 방식이었다. 창구를 지키는 사람은 한상철, 52살이었다. 15년째 같은 자리에서 소포를 받고 운임을 계산하고 화물표를 붙이는 일을 해왔다. 아침 8시 반이면 터미널의 셔터가 절반쯤 올라간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대합실 바닥을 밀대로 훔치고 매점 주인이 신문 뭉치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정순옥이 창구 앞에 나타났다. 75의 정순옥은 늘 같은 모습이었다. 옅은 하늘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오른손에는 신문지로 싼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상자의 크기는 매번 같았다. 가로 20cm, 세로 15cm쯤 되는 구두 상자보다 조금 작은 크기였다. 상철 씨, 오늘도 부탁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한상철은 처음 몇 달간은 그저 평범한 손님이라 여겼다. 시골 어른들 중에는 자식들에게 반찬이나 옷가지를 붙이는 이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상자를 저울에 올릴 때마다 바늘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다. 할머니,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었어요? 처음 그렇게 물었을 때 정순옥은 살짝 웃기만 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지. 한상철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이 든 어른들은 종종 알쏭달쏭한 말을 하곤 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이상한 규칙성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상자는 언제나 같은 무게였다. 어떤 날은 가벼운 스티로폼 조각이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어떤 날은 신문지를 구겨 넣은 듯한 부스럭 소리만 났다. 겉면에 적힌 글씨는 늘 정갈했다. 볼펜으로 또박또박 눌러 쓴 주소였다. 받는 사람 김덕수. 주소 전라남도 해안면 갯마을 12번지. 한상철은 그 주소를 수백 번은 넘게 붙였을 것이다. 이제는 눈을 감고도 쓸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주소로 배달이 잘 되었다는 확인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보통 화물이 도착하면 받는 쪽에서 전화가 오거나 최소한 반송이 되어야 정상이었다. 그런데 정순옥의 소포는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지듯 보내고 나면 그걸로 끝이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한상철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의문이 쌓여갔다. 어떻게 사람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곳에 소포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10년 가까이. 동료 직원인 미스 강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 할머니 매일 오시는 거 알죠? 대체 뭘 저렇게 보내시는 걸까요? 글쎄, 아마 자식한테 뭐 보내시는 거겠지. 근데 이상하잖아요. 자식이면 답장이라도 오고 전화라도 올 텐데. 5년 동안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한상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 역시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순옥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몸이 아픈 날에도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언젠가 폭설이 내려 버스가 모두 결행된 날, 한상철은 오늘만큼은 오지 않으시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정오가 다 되어갈 무렵 눈을 헤치고 걸어오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정순옥이었다. 할머니, 오늘 버스가 다 끊겼어요. 못 보내드려요. 괜찮아요. 내일 보내면 되지. 그냥 오늘도 왔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그 말이 한상철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왔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는 말. 마치 이 창구 자체가 소포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의 통로인 것처럼 들렸다. 터미널 대합실 벽시계가 9시를 가리키면
정순옥은 늘 창구 앞 나무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곤 했다. 그리고 상자를 건네며 짧게 인사를 하고는 다시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녀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터미널 근처 어디쯤 산다는 소문만 있을 뿐이었다. 한상철은 그날 밤 퇴근길에 문득 창구 서랍 속 오래된 화물 대장을 꺼내 보았다. 정순옥의 이름으로 기록된 소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날짜별로 빼곡히 적힌 이름 석자. 그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다. 어쩐지 함부로 들춰봐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밤 이후로 한상철의 마음속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자리를 잡았다. 저 할머니는 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왜 보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김덕수라는 이름의 그 사람은 정말 그 갯마을에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창밖으로는 첫눈이 그친 자리에 희미한 달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터미널의 불빛도 하나둘 꺼져갔다. 그러나 한상철의 머릿속에서는 정순옥이 건네던 그 가벼운 상자의 무게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한상철이 이 수포창고에서 일한 지도 벌써 15년이었다. 처음 이곳에 발령받았을 때만 해도 그는 이 일을 오래 할 생각이 없었다. 젊은 시절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다 사업 실패로 낙향한 그에게 시외버스 터미널의 소포창고는 그저 생계를 잇는 임시 방편이었다. 그러나 계절이 여러 번 바뀌고 수많은 사람들의 소포를 손끝으로 받아내는 사이 그는 이 작은 창고 너머로 사람 사는 온갖 사연을 엿보게 되었다. 도시로 유학 간 자식에게 김장김치를 보내는 어머니, 군대 간 아들에게 초코파이 한 상자를 붙이는 아버지, 이혼한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이 옷을 보내는 시어머니까지 소포 하나하나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실려 있었다. 그래서 한상철은 이 일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상자를 받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를 함께 가늠하는 버릇이 생겼다. 하지만 정순옥의 상자는 달랐다. 그 안에는 반찬도, 옷가지도, 편지도 없어 보였다. 무게로만 따지면 거의 빈 상자나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창구를 찾아왔다. 마치 그것이 삶의 유일한 일과인 것처럼. 미스 강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처음엔 치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계산도 정확하게 하시고 저번엔 저한테 조카 대학 등록금 걱정도 하시던데요. 정신은 멀쩡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지. 한상철은 창구 유리 너머로 정순옥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굽은 등, 느린 걸음. 그러나 흔들림 없는 발걸음이었다. 마치 이 길을 수천 번 걸어온 사람의 걸음걸이였다. 터미널 매점 주인 박씨 아주머니는 이곳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터줏대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뜸한 틈을 타 한상철이 넌지시 물어보았다. 아주머니, 저 정순옥 할머니 아세요? 매일 소포 붙이러 오시는 분이요. 박씨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알다마다. 저 양반 벌써 몇 년째 저러고 다니시는지 몰라. 처음엔 나도 궁금해서 몇 번 물어봤었지. 근데 대답을 안 하셔. 그냥 웃기만 하시더라고. 뭔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자세hin 몰라. 근데 옛날에 이 동네 노인정 다니시던 할머니 하나가 그러더라고. 저 할머니 남편이 옛날에 바다에서, 아니, 나도 정확힌 몰라. 함부로 말할 게 못 돼. 박씨 아주머니는 거기서 말을 아꼈다. 오래 이 동네에 산 사람 특유의 조심스러움이었다. 남의 아픈 사연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작은 읍내 사람들의 오래된 예의였다. 그날 저녁 한상철은 퇴근 버스를 기다리며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겨울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다. 문득 그는 오늘 아침 정순옥이 건넨 상자의 무게를 떠올렸다.
저울 눈금이 채 100g도 가리키지 않았던 그 가벼움. 그리고 그녀가 했던 말. 왔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나는 그 한마디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버스가 도착했다. 한상철은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흘러가는 읍내 풍경을 바라보았다. 낡은 간판, 문 닫은 상점, 겨울을 견디는 앙상한 가로수들. 이 작은 읍내에도 저마다 켜켜이 쌓인 세월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정순옥이라는 이름의 여인에게도 아직 그가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창에 이마를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에도 그녀는 어김없이 그 창고 앞에 나타날 것이다. 같은 시간, 같은 걸음으로, 같은 무게의 상자를 안고서 그 반복 속에 담긴 것이 대체 무엇인지 한상철은 이제 진심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정순옥은 어김없이 창고 앞에 나타났다. 한상철은 이제 그녀가 들어서는 발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느리지만 일정한 리듬의 걸음,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짧은 정적, 그리고 상자를 조심스레 카운터에 올려놓는 손길까지. 오늘도 같은 곳으로 보내드릴까요? 한상철은 이제 습관처럼 물었다. 정순옥은 늘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다. 부탁해요. 그날은 유난히 상자가 가벼웠다. 저울 바늘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한상철은 무심코 상자를 흔들어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애써 참았다. 남의 사연을, 더구나 저렇게 조심스러운 사연을 함부로 흔들어 볼 권리는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무렵 한상철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늘이 드리워 있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 지훈과는 벌써 2해 가까이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었다. 이혼한 아내와 함께 살기로 한 아들은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도 짧은 대답만 남기고 끊기 일쑤였다. 한상철은 그 서운함을 애써 마음 깊이 눌러두고 있었다. 아빠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 바빠요. 마지막 통화에서 아들이 남긴 말이었다. 한상철은 그 말을 곱씹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지곤 했다. 자신도 모르게 그는 정순옥의 사연에 자신의 처지를 겹쳐보게 되었다. 닿을 듯 닿지 않는 그리움, 매일 되풀이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결핍, 그것이 그녀와 자신 사이의 어떤 공통점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한상철은 우연히 화물 배송업체에 다니는 후배 김 기사를 만났다. 청아읍에서 해안면까지 화물을 나르는 노선을 오래 맡아온 사람이었다. 기사님, 혹시 해안면 갯마을 쪽 잘 아세요? 거긴 왜요? 거기 김덕수라는 분한테 매일 소포가 가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그런 분이 사시는지 궁금해서요. 김 기사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답했다. 갯마을이면 거기 지금 사람 몇 안 살아요. 다 폐가 된 지 오래됐고 김덕수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 없는데 혹시 옛날 분 아니에요? 그 말에 한상철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갯마을 12번지라는 주소로 몇 년째 소포가 도착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정작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소포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한상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자신이 10년 가까이 정순옥의 소포를 허공에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화물 대장을 다시 꺼내 확인해 보니 배송 완료 처리는 매번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배송 기사가 그 주소에 물건을 놓고 왔다는 서명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의 서명란은 늘 비어 있었다. 마치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한상철은 조심스레 정순옥에게 물었다. 할머니, 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해안면 갯마을이요. 지금 사람이 거의 안 산다고 들었는데 거기 김덕수라는 분
지금도 계신 건가요? 정순옥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늘 온화하던 얼굴에 잠깐이지만 깊은 그늘이 스쳤다. 그녀는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상철 씨는 몰라도 돼요. 그냥 붙여만 주면 돼요. 단호하지만 서글픈 어조였다. 한상철은 더 이상 캐묻지 못했다. 다만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이 소포에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무거운 사연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한상철은 정순옥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저 업무로 상자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녀가 창고에 다가올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다. 그는 상자를 받을 때 조금 더 조심스레 다루었고 화물표를 붙일 때도 글씨를 더 정성껏 눌렀었다. 미스 강은 그런 한상철의 변화를 눈치챘다. 팀장님, 요즘 저 할머니한테 유독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마음이 쓰여서 그래. 한상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다. 정순옥이 걸어나가는 뒷모습 위로 오후의 햇살이 희미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 여인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워 보였다. 그는 문득 이 여인이 짊어지고 있는 세월의 무게를 자신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근길, 한상철은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 끊겼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닿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는 그 두 가지 사실을 그날 새삼스레 깨달았다. 며칠 후 한상철은 읍내 노인정을 찾아갔다. 근무 시간이 아닌 휴일이었지만 마음속 의문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서니 화투를 치던 어르신들이 낯선 얼굴에 시선을 모았다. 저기 정순옥 할머니를 좀 아시나 해서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방 안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다. 한참 만에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화투장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순옥이 그 사람 얘기라면 나한테 물어봐. 나랑 60년 지기요. 할머니의 이름은 오말순이었다. 그녀는 낮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순옥이 남편이 덕수였어. 젊었을 때 참 잘생기고 성실한 사람이었지. 그 사람 원양어선 타고 나갔다가 그게 벌써 몇 년 전인지 몰라. 태풍 만나서 배가 침몰했다고 그렇게 소식이 왔었어. 그럼 지금은 돌아가셨지. 시신도 못 찾았어. 그래서 순옥이가 더 힘들어했던 거야.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위패만 모셔놓고 살았지. 오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근데 순옥이는 그걸 도무지 받아들이질 못했어. 시신도 없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믿냐고. 그러면서 몇 년을 울고불고 했지. 그러다 어느 날부터 저렇게 매일 소포를 붙이기 시작하더라고. 나도 몇 번 말렸어. 그만하라고. 근데 순옥이가 그러더라.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못 살 것 같다고. 한상철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정순옥은 존재하지도 않는 수취인에게 매일 편지 아닌 편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한 여인의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근데 팀장님, 그 얘기 순옥이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말어. 그 사람 자존심도 세고 그 얘기 나오면 힘들어해. 그냥 모르는 척 소포나 잘 붙여줘. 그게 순옥이한테는 큰 위안이니까. 한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정을 나서는 길. 그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무심하게
그 상자들을 다뤄왔는지를 되돌아보았다. 저울에 올리고 화물표를 붙이고 컨베이어 벨트에 실어 보내던 그 반복적인 손길 속에 한 사람의 10년, 세월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다. 그날 밤 한상철은 잠자리에 누워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 그는 이혼한 아내와 멀어진 아들을 떠올리며 자신 역시 어쩌면 어떤 상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에서는 늦겨울 바람이 낮게 울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한상철은 여느 때보다 일찍 창구 문을 열었다. 정순옥이 도착하기 전 그는 낡은 카운터를 정성껏 닦았다. 그리고 그녀가 늘 앉던 나무 의자의 먼지도 털어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그것이 지금 그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배려라고 생각했다. 9시가 되자 어김없이 정순옥이 걸어 들어왔고 한상철은 평소보다 조금 더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그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여느 때처럼 조용히 상자를 내밀었다. 그러나 한상철의 마음속에서는 그 상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미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정순옥이 20살이던 해 갯마을에는 봄바람이 유난히 따뜻했다. 그녀는 해안면 작은 어촌에서 나고 자랐다. 아버지는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바닷가에서 미역을 캐다 파는 억척스러운 여인이었다. 순옥은 그 시절 마을에서 손꼽히는 처녀였다. 곱게 따은 머리, 맑은 눈, 그리고 무엇보다 부지런한 손끝으로 동네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다. 김덕수는 이웃 마을에서 온 청년이었다. 23살, 다부진 체격의 말수는 적었지만 웃을 때면 눈매가 선했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린 나이부터 배를 타며 홀어머니를 봉양해온 사람이었다. 순옥과 덕수는 마을 잔치에서 처음 마주쳤다. 덕수가 그물을 나르다 발을 헛디뎌 순옥이 이고 가던 물동이를 쳐서 엎지른 것이 첫 만남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길어다 드릴게요. 덕수는 얼굴이 벌개진 채 우물로 달려가 물을 길어왔다. 순옥은 그 모습이 우스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우물가에서 혹은 바닷가, 방파제에서 마주쳤다. 처음엔 인사만 나누던 사이가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점점 가까워졌다. 순옥 씨, 나는 배 타는 사람이라 늘 집을 비우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겠소? 덕수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순옥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바다에 나가 있어도 마음이 여기 있으면 되지요. 두 사람은 그의 가을 혼례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준 작은 잔치였다. 신혼살림은 넉넉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소박한 행복을 꾸려나갔다. 덕수는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이었다. 한 번 배를 타면 짧게는 2달, 길게는 반년 가까이 바다에 나가 있어야 했다. 순옥은 그때마다 남편을 배웅하며 늘 같은 말을 건넸다. 몸 조심하고 편지 자주 보내요. 그럼 매번 붙일게. 덕수는 실제로 항구에 배가 닿을 때마다 편지를 붙였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오늘은 파도가 잔잔했소. 당신 생각을 많이 했소. 그런 짧은 문장 하나에도 순옥은 몇 번이고 눈물을 훔치며 웃음 지었다. 혼인한 지 3년째 되던 해, 덕수는 유난히 긴 항해를 앞두고 있었다. 남태평양 먼 바다까지 나가는 대형 원양어선이었다. 출항 전날 밤, 두 사람은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이번엔 좀 오래 걸릴 것 같소. 반년은 걸릴 거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순옥이
내가 없는 동안에도 우체국은 계속 가요. 편지가 오면 답장도 꼭 해주고 그래야 내가 바다에서도 힘이 나지. 순옥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덕수는 문득 낡은 소포 상자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뭐예요? 별거 아니요. 그냥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당신이 심심하면 열어봐요. 순옥이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손수건과 조갑이 몇 개,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당신과 함께한 바닷가의 추억이요. 내가 돌아오면 우리 다시 이 바다를 함께 거듭시다. 순옥은 그 편지를 가슴에 꼭 품었다. 이튿날 새벽, 덕수는 배를 타러 떠났다. 항구에 서서 멀어지는 배를 바라보던 순옥의 마음속에는 이유 모를 불안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는 애써 그 불안을 떨쳐내며 손을 흔들었다. 덕수도 뱃머리에 서서 오래도록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것이 순옥이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모습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배가 떠난 뒤로도 한동안 편지가 왔다. 오늘은 물살이 새서 힘들었소. 그래도 당신 생각하며 버텼소. 그런 편지들이 한 달에 한두 통씩 도착했다. 순옥은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답장을 써서 항구, 인근, 우편 취급소로 보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순옥의 신혼 시절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다. 덕수가 배를 타고 나가 있는 동안 순옥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밭일과 바느질로 생계를 도왔다. 저녁이면 등잔불 아래서 남편에게 보낼 답장을 쓰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편지지에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적어 내려갔다. 마당에 핀 봉숭아꽃 이야기, 이웃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은 이야기, 시어머니가 담근 된장 맛이 유난히 좋았다는 이야기까지. 사소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 먼 바다에 있는 남편에게는 큰 위안이 되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덕수가 육지에 돌아오는 날이면 순옥은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렜다. 항구에 배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만사를 제쳐두고 마중을 나갔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덕수를 보면 그녀는 늘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다. 짧은 상봉의 시간이 지나면 덕수는 다시 배를 탔고 순옥은 다시 그를 기다리는 나날로 돌아갔다. 그것이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삶의 방식이었다. 헤어짐과 만남이 반복되는 삶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혼인한 지 3년째, 남태평양 먼바다로 떠나는 그 마지막 항해를 앞두고 순옥은 유독 마음이 무거웠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었다. 출항 전날 밤, 방파제에 앉은 덕수는 순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순옥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요. 내가 꼭 돌아올 테니 기다려 주시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꼭 돌아와야 해요. 순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덕수는 그런 아내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채웠다. 배가 떠난 뒤로도 한동안 편지가 왔다. 오늘은 물살이 새서 힘들었소. 그래도 당신 생각하며 버텼소. 동료들과 큰 참치를 잡았소. 돌아가면 자랑할 거리가 생겼소. 그런 편지들이 한 달에 한두 통씩 도착했다. 순옥은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며 답장을 써서 항구 인근 우편 취급소로 보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편지가 끊겼다. 처음엔 항해가 길어져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순옥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불안이 짙어져 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우체국 앞을 서성이며 편지를 기다렸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빈손뿐이었다. 밤이면 그녀는 덕수가 마지막으로 건넨 상자 속 손수건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부디 별일 아니기만을 빌고 또 빌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밤마다 몰래 정한수를 떠놓고 아들의 무사귀환을 빌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심상치 않은 기색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선사 사무실에 문의를 넣어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통신이 두절된 구역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순옥은 하루하루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었다. 새벽마다 바닷가로 나가 수평선을 바라보는 것이 어느새 그녀의 새로운 일과가 되어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쳐도 그녀는 자리를 뜨지 못했다. 혹시라도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헛된 바람을 아는 채로 오말수는 매일 아침 순옥의 집에 들러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잤는지 살피곤 했다. 그러나 순옥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초점을 잃어갔다. 그녀는 끼니도 거른 채 바닷가에 나가 앉아있는 날이 많았다. 마을 어른들은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저러다 순옥이도 몸 상하겠어. 그러게 말이야. 근데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 원.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다. 계절이 바뀌고 초록이 무성하던 마을 뒷산에도 어느새 서리가 내려앉았다. 그러나 순옥의 기다림만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방향의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동시에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기도 했다. 그해 겨울 마을에는 유난히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순옥이 남편을 배웅한 지 5달째 되던 날 선사 사무실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 둘이 마당에 들어섰을 때 순옥은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김덕수 선원의 부인 되십니까? 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태평양 해역에서 큰 태풍을 만나 선박이 침몰했습니다. 승선원 대부분이 실종된 상태이며 김덕수 선원도 그중 한 분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옥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온 세상이 진공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한 정적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이상하리만치 아무런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남자들의 입모양을 바라볼 뿐이었다. 시신은 아직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수색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시신조차 없다는 말에 순옥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강하게 거부하기 시작했다. 시신이 없다면 죽었다는 증거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그날 이후 그 생각을 붙들고 놓지 못했다. 장례는 마을 관습에 따라 미패만 모신 채 조촐하게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덕수의 넋을 위로했지만 순옥은 그 자리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목 놓아 울부짖는 동안에도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멀거니 미패만 바라보고 있었다. 순옥아, 울어야 산다. 오말순이 그녀의 손을 붙잡고 흔들며 말했지만 순옥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안 죽었어요. 시신도 없잖아요. 살아있을 거예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 안타까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슬픔을 이기지 못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 여겼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순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완강해졌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순옥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건넨 소포 상자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 안에 있던 손수건과 조가비를 조심스레 어루만지다가 문득 어떤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다.
덕수 씨가 살아있다면 어딘가에서 내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편지를 붙이자. 계속 붙이다 보면 언젠가 닿을 거야. 이성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슬픔에 잠식된 마음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이었다. 순옥은 다음 날부터 우체국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짧은 편지를 써서 갯마을 12번지 덕수의 본가 주소로 붙였다. 물론 그 집에는 이제 아무도 살지 않았다. 시어머니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옥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 어딘가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순옥은 청아읍으로 거처를 옮겼다. 갯마을에 홀로 남아있기에는 너무 외롭고 힘든 나날이었다. 그러나 거처를 옮긴 뒤에도 그녀는 그 의식을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는 우체국의 일반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시외버스 터미널의 소포 창구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소포는 편지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더 오래, 이 세상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작은 상자에 무언가를 담았다. 어떤 날은 조갑이 하나, 어떤 날은 마른 꽃잎 한 장, 또 어떤 날은 그저 신문지를 접어 넣었다. 내용물이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상자를 붙이는 그 행위 자체였다. 그것은 순옥에게 있어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아직 덕수를 완전히 떠나보내지 않았다는 다짐이었다. 오말수는 그런 순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처음 몇 년간은 진심으로 그녀를 말렸다. 순옥아, 이제 그만해. 덕수도 네가 이러는 거 바라지 않을 거야. 새 삶을 살아야지. 말수나 나도 알아. 근데 이걸 안 하면 정말로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 이거 하나라도 붙잡고 있어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어. 그 말에 오말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슬픔의 깊이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오말수는 순옥을 말리는 대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쪽을 택했다. 가끔 순옥이 상자에 넣을 조가비를 함께 주워다 주기도 하고 몸이 아픈 날엔 대신 소포를 붙여주기도 했다. 순옥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을 잃었으니 그럴 겨를도 없었다. 친정 부모마저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그녀에게 남은 혈육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녀는 더더욱 그 상자를 붙이는 일에 매달렸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그녀가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유일한 감각이었다. 이웃들은 처음엔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아니냐는 수군거림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녀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저 먼 발치에서 안쓰러운 눈길로 바라볼 뿐이었다. 순옥은 그런 시선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슬픔을 견뎌냈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하나둘 그녀 곁을 떠났다. 오말순을 제외하고는 젊은 시절을 함께 기억하는 이도 거의 남지 않았다. 그러나 순옥의 하루는 늘 같은 자리에서 시작되었다. 아침이면 상자를 챙기고 터미널로 향하고 소포를 붙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반복. 그것이 그녀가 세상과 이어지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살아갈 힘을 얻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순옥의 검은 머리는 어느새 하얗게 새었다. 갯마을에서 청아읍으로 옮겨온 지도 벌써 수십 년. 그녀는 작은 임대주택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방 안벽 한쪽에는 젊은 시절 덕수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방파제를 배경으로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순옥은 매일 아침 그 사진을 향해
짧은 인사를 건네고서야 집을 나섰다. 오늘도 다녀올게요. 그것은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오직 사진 속 남편에게만 건네는 그녀만의 인사였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그 익숙한 걸음으로 터미널을 향해 걸어갔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녀의 걸음걸이 속에 담긴 그리움만큼은 조금도 낡지 않은 채였다. 가끔 마을 아이들이 순옥의 사연을 궁금해하며 물어오는 날도 있었다. 할머니, 왜 매일 상자를 들고 나가세요? 그럴 때마다 순옥은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리운 사람한테 안부 전하러 가는 거란다. 아이들은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표정에 담긴 진심만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순옥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면서도 굳건한 반복으로 채워져 있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나날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점차 그녀의 반복 속에서 어떤 숭고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순옥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마을을 떠나 청학으로 옮겨온 뒤에도 그녀는 늘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낯선 도시에 이른 아침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미련하다고도 했고 한편으로는 존경스럽다고도 했다. 그러나 순옥에게는 그런 세간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향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었다. 오말수는 그런 순옥의 곁을 50년 가까이 지킨 유일한 벗이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자매처럼 지내온 사이였고 순옥이 가장 힘든 순간마다 말없이 곁을 지켜준 것도 오말순이었다. 명절이면 함께 전을 부치고 몸이 아플 때면 서로 죽을 끓여다 주었다. 혈육 하나 없는 순옥에게 오말수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노인정에서 오말순의 이야기를 들은 뒤로 한상철은 정순옥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그저 이상한 손님이라 여겼던 그 상자가 이제는 한 여인이 평생을 붙들고 살아온 그리움의 증표로 보였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를 맞이할 때마다 조금 더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할머니, 오늘은 날이 많이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상철 씨. 정순옥은 여전히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말하지 않았다. 한상철 또한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걷는 날이면 문 앞까지 마중을 나갔고 손이 시려 보이는 날이면 자신이 마시려 준비해둔 믹스커피를 슬쩍 건네기도 했다. 이거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몸이 좀 녹을 거예요. 정순옥은 처음엔 사양했지만 몇 번 거듭되자 자연스럽게 그 온기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뢰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다. 정순옥은 한상철에게 자신의 사연을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었지만 그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알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그 무렵 한상철의 가정사는 점점 더 깊은 그늘로 빠져들고 있었다. 아들 지훈과의 연락은 거의 끊기다시피 했고 전 부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그마저도 사무적인 용건뿐이었다. 지훈이 이번 학기 등록금 문제로 전화했어요. 당신 몫으로 200만 원만 보내줘요. 지훈이는 잘 지내요? 목소리라도 좀 바쁘대요. 시험 기간이라. 전화는 그렇게 짧게 끊겼다. 한상철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나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문자를 보내려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잘 지내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같은 평범한 안부조차 이제는 조심스럽게 느껴졌다. 혹시라도 아들이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귀찮아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런 한상철의 마음을 눈치챈 것은 다름 아닌 정순옥이었다. 어느 날 아침, 소포를 붙이고 돌아서던 그녀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상철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걱정 있어요? 한상철은 순간 당황했다. 손님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순옥의 다정한 눈빛 앞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조금 내비쳤다. 아들놈이랑 연락이 잘 안 돼서요. 이혼하고 나서는 얼굴 보기도 힘드네요. 정순옥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연락이 안 돼도 마음은 전해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보내요. 답이 없어도 계속. 그 말은 마치 그녀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다. 한상철은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리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10년 가까이 답 없는 소포를 붙여온 사람이 자신에게 계속 보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자 그녀가 터득한 유일한 지혜였다. 그날 밤, 한상철은 오랜만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짧은 안부였다. 지훈아, 아빠다.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라.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고.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한상철은 그 침묵을 견딜 수 있었다. 정순옥의 말대로 마음은 전해지는 법이라고 믿기로 했다. 그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짧은 안부 문자를 꾸준히 보내기 시작했다. 답이 오지 않아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정순옥에게서 배운 그리움을 견디는 방법이었다. 터미널의 계절은 또 한 번 바뀌어 갔다. 봄이 오고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이 되었다. 정순옥의 걸음걸이는 조금씩 더 느려졌지만 그녀의 발길은 여전히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한상철은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자신의 작은 창구가 단순히 물건을 실어 나르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미스 강도 어느새 정순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었다. 처음엔 그저 이상한 손님이라 수군거리던 그녀였지만 한상철에게서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난 뒤로는 정순옥이 올 때마다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씩 내드리게 되었다. 할머니, 이거 드시고 가세요. 오늘 좀 쌀쌀하잖아요. 고마워요, 아가씨. 마음 씀씀이가 참 곱네. 정순옥은 그렇게 조금씩 터미널이라는 작은 세계 안에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다. 물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사연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과 손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한편 한상철은 아들에게 보내는 문자를 멈추지 않았다. 여전히 답장은 뜸했지만 가끔씩 짧은 한마디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네, 알겠어요. 같은 단답이었지만 한상철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다. 그는 퇴근길마다 정순옥이 오늘 남긴 그 짧은 조언을 곱씹었다. 연락이 안 돼도 마음은 전해지는 법이에요. 그 말은 그의 삶의 조용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상철은 문득 화물대장을 넘겨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최근 몇 주간 갯마을 12번지로 향하는 배송 처리 기록에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표기가 붙어 있었다. 수취인 부재 반송대기라는 문구였다. 지금까지는 배송 완료로만 처리되던 것이 최근 들어 반송 전 단계의 경고 표시가 뜨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순간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상철은 그 기록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배송을 담당하는 해안 지역 화물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담당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답했다. 아, 그 갯마을 12번지요? 거기 원래 폐가였는데 이번에 지자체에서 철거 작업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곧 그 주소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상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까지는 빈집이라도 존재했기에 소포가 그 자리에 놓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집이 철거되고 주소마저 사라진다면 더 이상 그곳으로는 아무것도 보낼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정순옥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며칠 동안 마음을 졸였다. 그녀가 지난 세월 그토록 붙들어온 유일한 끈이 이제 곧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한상철은 그날 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몇 번이고 뒤척이며 이 사실을 정순옥에게 전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볼 방법이 없을지를 고민했다. 화물 대리점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답은 한결같았다. 팀장님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이미 행정 절차가 다 끝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철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정순옥에게 사실을 숨길 수도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게 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녀가 지난 50년간 짊어져온 슬픔의 무게를 온전히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가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곁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한상철은 그날 이후로 정순옥의 걸음걸이 하나, 표정 하나까지 유심히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혹시라도 그녀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줄 방법은 없을지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더 정성스럽게 그녀를 대하는 것으로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대신했다. 창구에 앉아 다음 손님을 기다리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정순옥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한상철은 그날 저녁 퇴근길에 문득 자신이 정순옥에게서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단 한 번도 대단한 조언을 건넨 적이 없었다. 그저 짧은 몇 마디, 그리고 50년을 하루같이 지켜온 행동으로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을 뿐이었다. 그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말보다 행동으로, 설명보다 꾸준함으로 전해지는 진심 말이다. 며칠 뒤 한상철이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아침 일찍 배송업체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팀장님, 갯마을 12번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제부로 철거가 완료됐고요. 그 주소는 이제 공식적으로 폐지 처리됐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가는 화물은 전부 반송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상철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고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순옥이 찾아올 시간이었다. 그는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아니 전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다. 9시가 되자 정순옥이 여느 때처럼 상자를 들고 들어섰다. 한상철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수포를 받았다. 그리고 평소처럼 화물표를 작성하려는데 손이 떨려왔다. 그는 결국 사실을 숨기지 못하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순옥은 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읽었는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갯마을 12번지가 어제부로 철거됐대요. 이제 그 주소로는 더 이상 배송이 안 된다고 하네요. 정순옥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한상철은 그녀를 부축하려 손을 뻗었지만 정순옥은 그 손을 뿌리치듯 뒷걸음질 쳤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거기 덕수 씨 집이에요.
어떻게 그걸 철거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다가 이내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녀의 평정심이 그 순간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보내야 그 사람한테 닿아요? 정순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50년 가까이 억눌러왔던 슬픔이 마치 둑이 터진 강물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덕수 씨, 나 이제 어떡해요. 당신한테 갈 데가 없어졌어요. 한상철은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녀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곁을 지키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미스 강이 놀라서 뛰어나와 물을 가져다 주었고 박씨, 아주머니도 매점에서 달려나와 정순옥을 부축했다. 터미널의 작은 소포창고 앞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둘러싸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의 50년 세월을 대신 짊어져 줄 수는 없었다. 한참을 오열하던 정순옥은 점차 기력을 잃어갔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자 한상철은 다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정순옥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손에 쥔 빈 상자만은 놓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그녀를 들것에 눕히는 순간까지도 그녀의 손끝은 그 작은 상자를 꼭 붙들고 있었다. 한상철은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며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할머니, 제가 곁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사이렌 소리가 청아읍의 조용한 오정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한상철은 만감이 교차했다. 50년 가까이 한 사람을 향한 그리움을 부여잡고 살아온 여인이 이제 그 마지막 끝마저 놓아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 그녀를 무너지게 둘 수는 없다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정순옥을 옮겨 응급 처치를 시작했다. 한상철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그 결과를 기다렸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는 지난 세월 그녀가 걸어온 길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답장 없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걸어온 그 발걸음들. 그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한 여정이었을지. 그는 이제야 온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1시간쯤 지나서야 담당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되시나요? 저는 가족은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의사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상황을 설명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 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심리적 충격이 크셨던 것 같아요. 안정을 좀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보호자분 연락처 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한상철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정순옥에게는 연락할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임시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기로 했다. 병원 서류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넣으며 그는 묘한 책임감을 느꼈다. 병실에 누운 정순옥은 링거를 맞으며 얕은 잠에 빠져 있었다. 창백한 얼굴, 앙상한 손목에 꽂힌 주삿바늘. 한상철은 병실 한쪽 보조 의자에 앉아 그녀의 잠든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평소 그토록 단단해 보이던 그녀가 이렇게 작고 여린 존재였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다가왔다. 저녁 무렵 정순옥이 눈을 떴다. 그녀는 낯선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곁에 앉은 한상철을 발견하고는 희미하게 입을 열었다. 상철 씨.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할머니, 좀 놀라서 쓰러지셨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정순옥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갈 곳이 없어졌으니. 그 말에 한상철은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무슨 말이라도 그녀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지만 마땅한 말을 찾지 못했다. 그저 그녀의 야윈 손을 가만히 감싸쥐는 것밖에는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날 밤 병실을 지키던 한상철은 문득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정순옥이 그토록 오랜 세월 붙여온 것이 단지 빈 상자가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그리움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이대로 허무하게 끝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는 갯마을에 직접 찾아가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덕수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사소한 것이라도 좋았다. 오래된 편지 한 장, 낡은 사진 한 장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정순옥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라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병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잠든 정순옥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다. 한상철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일 아침 해안면으로 향할 채비를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그려보았다. 간호사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정순옥의 상태를 다시 살폈다.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며 그녀는 한상철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호자분,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다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으니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다.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는 잠든 정순옥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간 그녀와 나누었던 짧은 대화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처음엔 그저 이상한 손님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의 삶에 깊은 울림을 남긴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 밖 복도는 점점 고요해졌다. 한상철은 보조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하루가 정순옥의 오열 한 번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그녀가 지금껏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위에서 슬픔을 견뎌왔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그 균형이 무너진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이 그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자리 잡았다. 새벽녘 정순옥이 다시 얕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흐릿한 시야로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덕수 씨, 나 너무 오래 기다렸나 봐요. 그 말을 들은 한상철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며 말했다. 할머니, 기다림도 사랑의 한 방식이었을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순옥은 그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어슴풀에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튿날 새벽, 한상철은 연차를 내고 해안면으로 향했다. 청아읍에서 버스로 2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였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바다, 내음을 머금기 시작할 무렵, 그는 문득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명확한 답은 없었다. 다만 정순옥의 눈물이, 그리고 그녀가 붙들어온 50년의 세월이 그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다. 갯마을에 도착하니 소문대로 마을 대부분이 폐허가 되어 있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들이 무너져 내리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골목 사이로 인적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듯한 집 한 채를 발견하고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것은 팔수는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누구시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청아읍에서 왔는데요. 혹시 옛날에 이 마을에 사셨던 김덕수 씨, 가족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 해서요.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한상철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덕수네. 그 이름 참 오랜만에 듣네. 나는 덕수 아버지랑 친했던 사이요. 덕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이 오래 비어 있었지. 근데 그건 왜 물으시오? 한상철은 정순옥의 이야기를 간략히 설명했다. 노인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순옥이 그 사람 아직도 그러고 사는가. 참, 모진 세월이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문득 무언가를 떠올린 듯 말을 이었다. 근데 말이오, 덕순의 집이 철거될 때 내가 마당 한쪽에 있던 헛간 물건들을 몇 개 챙겨다 놨어. 혹시나 나중에 순옥이가 찾아올까 싶어서 잠깐 기다려 보시오. 노인은 뒷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나무 괴짝 하나를 힘겹게 들고 나왔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괴짝이었다. 뚜껑을 여니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녹슨 나침반, 그리고 두꺼운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다. 이게 덕수가 배 타기 전에 쓰던 물건들이오. 헛간에 보관해뒀던 걸 내가 챙겨놨지. 순옥이한테 전해주시오. 한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들이었다. 조심스레 펼쳐보니 낯익은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덕수가 마지막 항해를 떠나기 전 미처 붙이지 못하고 남겨둔 편지들이었다. 첫 장의 날짜는 출항 하루 전이었다. 순옥이에게 이번 항해는 유난히 길 것 같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은 부디 슬퍼하지 말고 잘 살아주시오. 나는 어디에 있든 당신을 지켜볼 테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한상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한 문장이었다. 편지는 그 뒤로도 여러 장 이어져 있었다. 항해 중 틈틈이 써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짧은 기록들이었다. 오늘은 유난히 별이 밝았소. 당신과 함께 봤던 그 여름밤의 별이 생각났소. 반년만 지나면 돌아갈 텐데 벌써부터 당신이 해줄 된장찌개가 그립소. 소소하고 담백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내를 향한 절절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순옥이, 혹시 내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시오. 다만 가끔 나를 생각하며 웃어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오. 날짜를 보니 배가 침몰하기 불과 며칠 전에 쓰인 것이었다. 한상철은 그 편지 뭉치를 가슴에 품은 채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노인이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편지 순옥이한테 꼭 전해주시오. 아마 그 사람 평생의 한을 풀어줄 거요. 한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 뭉치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다. 노인은 그를 배웅하며 괴짝 안에 있던 낡은 나침반도 함께 건넸다. 이것도 가져가시오. 덕수가 배 탈 때마다 늘 품에 지니고 다녔다던 물건이오. 순옥이가 보면 알아볼 거요. 한상철은 나침반을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세월의 흔적으로 녹이 슬어 있었지만 바늘만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문득 그 모습이 정순옥의 지난 50년과 꼭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한결같이 한 사람만을 향해 있던 마음. 마을을 떠나는 길. 그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폐허가 된 갯마을 위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무너진 담벼락과 잡초 사이로 한때 사람들이 웃고 울며 살아갔을 흔적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노을 속에서
그는 정순옥과 덕수가 함께 걸었을 방파제의 풍경을 어렴풋이 그려보았다. 젊은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바다를 바라보던 그 시절이 지금 이 폐허 위에도 여전히 스며 있는 것만 같았다. 버스에 올라 청합으로 돌아오는 길. 한상철은 가방 속 편지, 뭉치를 몇 번이고 다시 꺼내 읽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문장이 눈에 들어왔고 그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아려왔다. 그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이 편지를 정순옥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골똘히 생각했다. 너무 갑작스럽게 전하면 그녀가 또다시 큰 충격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는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버스가 청하읍 터미널에 도착할 무렵 하늘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한상철은 곧장 병원으로 향하지 않고 잠시 터미널 벤치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편지 뭉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첫 장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덕수라는 사람이 살아생전 얼마나 아내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 문장 하나하나에서 절절히 느껴졌다. 그는 문득 자신과 아들 지훈의 관계를 떠올렸다. 어쩌면 사랑이란 거창한 말보다 이렇게 소소한 문장들, 꾸준히 이어지는 작은 안부들 속에 담기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음을 옮겼다. 병원으로 향하는 어두운 골목길 위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50년 세월을 건너온 한 남자의 마음이 조심스레 들려 있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니 야간 당직 간호사가 그를 알아보고 가볍게 목례했다. 이제는 병원 사람들도 매일같이 병실을 찾는 그를 정순옥의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다. 한상철은 그 사실이 새삼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지난 몇 주간 두 사람 사이에는 가족 못지않은 정이 쌓여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 층으로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편지를 어떤 순서로 어떤 말과 함께 건네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너무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기로 했다. 노인은 한상철을 마을 어귀까지 배웅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순옥이한테 전해주시오. 여기 마을 사람들 다 순옥이 잘 되기를 빌고 있다고. 비록 마을은 사라졌어도 마음은 그대로라고. 한상철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 위로 갯내음을 머금은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문득 이 작은 여정이 단순히 편지, 한 뭉치를 전달하는 일을 넘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가 해안 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다. 한상철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덕수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바다도 이런 모습이었을까 상상해 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밀려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마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버스 안에서 잠시 눈을 붙였던 한상철은 청하읍에 가까워지자 다시 눈을 떴다. 창밖으로 익숙한 읍내 풍경이 들어왔다. 그는 가방 속 편지를 다시 한번 손끝으로 매만지며 마음을 다잡았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순옥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새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야위어 있었다. 한상철이 들어서는 기척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상철 씨, 왔어요? 할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요, 뭐. 정순옥의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삶의 의지마저 놓아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한상철은 그런 그녀 곁에 조심스레 앉아 가방에서 편지 뭉치와 나침반을 천천히 꺼냈다. 할머니, 오늘 제가 해안면 갯마을에 다녀왔어요. 정순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거길. 왜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리로 향하더라고요. 거기서 덕수 할아버지 아버님 지인분을 만났는데요.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한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뭉치를 그녀에게 건넸다. 정순옥은 그 종이 뭉치를 받아든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듯 미동도 하지 못했다. 낯익은 필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두 눈에서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거 덕수 씨 글씨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다. 첫 장을 읽을 때부터 그녀의 어깨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은 부디 슬퍼하지 말고 잘 살아주시오. 그 문장에 이르자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열했다. 바보 같은 사람, 왜 이런 말을 남겨놓고, 왜 나한테 미리 말도 안 해주고. 한상철은 그녀 곁에서 말없이 어깨를 다독였다. 정순옥은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잠잠해졌다. 가끔 나를 생각하며 웃어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손끝으로 쓸어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그동안 너무 슬퍼하기만 했나 봐요. 당신은 그저 내가 웃길 바랐는데. 한상철은 마지막으로 낡은 나침반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도 덕수 할아버지가 늘 품고 다니시던 거래요. 정순옥은 나침반을 받아 들고는 어루만지듯 오래도록 쓰다듬었다. 녹슨 표면 위로 그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이 사람, 배 탈 때마다 이거 없으면 불안하다고 늘 챙기더니 이게 여태 남아 있었네요. 그녀는 나침반을 가슴에 꼭 품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는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풀리지 않던 응어리가 그 조용한 저녁 시간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는 듯했다. 상철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순옥은 눈물 젖은 얼굴로 힘겹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한상철이 지난 몇 년간 그녀에게서 본 것 중 가장 편안한 표정이었다. 그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자신이 한 작은 발걸음이 한 사람의 오랜 슬픔을 어루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의 깊은 안도와 뭉클함을 느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편지는 제가 잘 정리해서 다시 갖다 드릴게요. 아니, 이건 오늘 밤엔 내가 품고 자고 싶어요. 한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병실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정순옥은 편지 뭉치와 나침반을 가슴에 품은 채 창밖에 어두워진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에서 그는 오랜 슬픔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정순옥은 홀로 병실에 남아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형광등을 끄고 스탠드 불빛만 남긴 채 그녀는 편지지 위에 새겨진 남편의 필체를 손끝으로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반듯하지만 어딘가 서툰 글씨체였다. 배 위에서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 눌러 쓴 글씨라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 흔들림마저도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오늘은 유난히 별이 밝았소. 그 문장을 읽으며 그녀는 문득 신혼 시절 방파제에 나란히 앉아 함께 바라보았던 밤하늘을 떠올렸다. 덕수는 별자리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아무 별이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름을 지어주곤 했다. 저건 순옥이 별, 저건 우리 첫 애기 별. 그렇게 실없는 농담을 건네며 웃던 그의 얼굴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원망도 슬픔도 아닌 다른 감정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감사였다. 짧았지만 진실했던 3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신을 지탱해준 그리움이라는 감정 자체에 대한 감사였다. 덕수 씨, 나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은 나더러 슬퍼만 하며 살라고 그 편지를 쓴 게 아니었네요. 당신은 늘 내가 웃길 바랐어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나침반을 손에 꼭 쥔 채 잠이 들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깊고 평온한 잠이었다. 창밖에는 어느새 별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었다. 마치 50년 전 그 방파제의 밤하늘처럼. 다음 날 아침, 회진을 돌던 의사는 정순옥의 안정된 혈색을 보고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훨씬 편안해 보이시네요. 잘 주무셨나 봐요. 네, 아주 오랜만에 좋은 꿈을 꿨어요. 정순옥은 그렇게 답하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곁을 지키던 한상철도 그 모습에 마음이 놓였다. 그는 병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문득 그녀에게 물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소포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순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이제 그만 보내려고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해요. 다른 방법이요? 덕수 씨가 어디 있든 이제는 편지가 아니라 제 마음으로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철 씨 덕분에 이제야 그걸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한상철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며칠 전 갯마을에서 가져온 그 낡은 편지, 뭉치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50년 응어리를 풀어주는 열쇠였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다. 병실을 나서기 전 한상철은 정순옥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다. 할머니, 앞으로도 종종 놀러 오세요. 터미널에 오시면 제가 늘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정순옥은 그 말에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예전의 쓸쓸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편안함이 담긴 웃음이었다. 고마워요. 상철 씨, 이제부터는 소포가 아니라 그냥 마실 삼아서 놀러 갈게요. 한상철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병실을 나서며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유난히 맑게 빛나고 있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한상철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병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어쩐지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 불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50년 세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 하나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열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회진을 마친 의사가 한상철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어제보다 표정이 훨씬 편안해지셨어요.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엔 약보다 사람의 손길이 더 큰 치료가 되기도 하죠. 한상철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회복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순옥을 통해 실감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이 담긴 한마디, 혹은 오래도록 감춰져 있던 진실 하나가 때로는 수십 년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다는 것을 한상철은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이 마치 긴 꿈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고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매듭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일주일 뒤 정순옥은 무사히 퇴원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한상철은 그녀를 집까지 배웅했다. 작은 임대주택 문 앞에서
정순옥은 그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상철 씨, 정말 고마웠어요. 상철 씨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서 그대로 무너졌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할머니께 많이 배웠어요. 정순옥은 그 말에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요? 뭘 가르쳐 드렸다고. 한상철은 잠시 웃으며 답했다. 연락이 안 돼도 마음은 전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 듣고 나서 저도 아들한테 꾸준히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요즘은 가끔 답장도 와요. 정순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거봐요. 마음은 언젠가 닿는 법이에요. 그날 이후로 정순옥은 더 이상 매일 소포창고를 찾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일과를 시작했다. 매일 아침 방 안에 걸린 덕수의 사진 앞에 앉아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나지막이 들려주는 것이었다. 마치 그가 여전히 곁에 있는 것처럼. 오늘은 날이 참 좋네요. 상철 씨가 어제 아들이랑 화해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랬죠. 마음은 전해진다고. 그렇게 그녀는 매일 짧은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것은 예전의 소포와는 다른 방식이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마음을 흘려보내는 대신 이제는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남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상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리움만은 온전히 간직하는 법을 터득해가고 있었다. 가끔 정순옥은 터미널에 들러 한상철과 미스 강, 박씨 아주머니에게 안부를 전했다. 이제는 소포를 붙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발걸음이었다. 터미널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고 함께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한편 한상철과 아들 지훈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다. 꾸준히 보낸 문자에 지훈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다. 어느 날 지훈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 저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돼요? 한상철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당연하지. 언제든 와도 돼. 전화를 끊고 난 후 한상철은 한참 동안 벅찬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는 곧바로 정순옥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갔다. 할머니, 저 아들이 이번 주말에 내려온대요. 정순옥은 그의 손을 맞잡으며 함께 기뻐했다. 거 봐요. 내가 뭘 했어요. 마음은 언젠가 닿는다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통해 서로를 치유하고 있었다. 정순옥은 50년의 그리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한상철은 끊어질 뻔했던 부자 관계를 다시 이어갈 용기를 얻었다. 그것은 우연히 만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에게 건넨 작지만 소중한 선물이었다. 주말이 되어 지훈이 내려왔을 때 한상철은 아들을 데리고 정순옥의 집에 함께 찾아갔다. 정순옥은 손수 담근 매실차를 내어주며 지훈을 반갑게 맞았다. 아버지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학생. 지훈은 조금 낯설어하면서도 정순옥의 따뜻한 환대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세 사람은 작은 방 안에 둘러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 풍경은 마치 오래전 방파제에서 순옥과 덕수가 함께 바라보았을 노을과도 닮아 있었다. 지훈은 그날 정순옥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사랑은 거창한 말보다 꾸준한 손길과 관심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은 것이었다. 그는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아버지에게 문득 말을 건넸다. 아빠, 그동안 연락 잘 못 드려서 죄송해요. 사실 저도 엄마 아빠 이혼하고 나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근데 오늘 할머니 얘기 들으면서 아빠도
저만큼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상철은 아들의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괜찮아. 이제라도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됐다. 앞으로 자주 내려와. 네, 그럴게요. 버스 창밖으로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하나둘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부자는 나란히 앉아 오랜만에 편안한 침묵을 나누었다. 그것은 말보다 더 깊은 화해의 순간이었다. 정순옥의 삶에도 새로운 활력이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 앞에서 짧은 안부를 전하는 것 외에도 동네 노인정에 나가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늘려갔다. 오말수는 그런 순옥을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순옥아, 이제야 네 얼굴에 웃음이 도는구나. 참 다행이다. 말순아, 나도 몰랐어. 슬픔을 놓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편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더라.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을 함께 건너온 벗답게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다. 창밖으로는 초여름의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터미널로 돌아온 한상철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창구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 하나하나를 그는 이제 예사롭게 넘기지 않았다. 아이 옷을 붙이는 젊은 엄마의 손길에서도 노모에게 반찬을 보내는 중년 남성의 뒷모습에서도 그는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헤아려 보게 되었다. 정순옥과 함께 겪은 지난 시간이 그의 마음을 한층 더 깊고 너그럽게 만들어준 것이었다. 미스 강도 그런 한상철의 변화를 느꼈다. 팀장님, 요즘 부쩍 손님들한테 다정해지셨어요. 그런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네. 한상철은 웃으며 답했다. 창밖으로는 여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정순옥이 50년 동안 지켜온 그리움이 이제는 이 작은 터미널 전체를 조금씩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는 듯했다. 그해 여름, 정순옥은 오랜만에 갯마을을 다시 찾았다. 한상철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 마을을 둘러보았다. 폐허가 된 마을 어귀에 서서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에요. 저기 저 우물가에서 덕수 씨가 물동이를 쳐서 엎지르는 바람에 만났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그리운 추억을 이야기하는 사람 특유의 잔잔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한상철은 그런 그녀 곁에서 조용히 바다를 함께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채웠다. 정순옥은 눈을 감고 50년 전 그날의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순옥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상철 씨, 사람이 살다 보면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나 봐요. 나는 덕수 씨를 잃었지만 대신 상철 씨 같은 좋은 사람을 얻었네요. 한상철은 그 말에 목이 메어 잠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운전대를 꼭 쥔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창 밖으로는 여름 들판이 초록빛으로 넘실거리고 있었다. 한상철의 아내였던 전 부인도 지훈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아빠한테 잘해드려.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다. 비록 부부의 연은 다했지만 자식을 매개로 한 최소한의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한상철은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정순옥에게서 배운 대로 그는 놓아줄 것은 놓아주고 지킬 것은 지키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지우는 그 후로도 자주 청합을 찾았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정순옥의 집에 들러 옛날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부자 사이에 켜켜이 쌓여있던 서먹함은 그렇게 조금씩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한상철은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지난 몇 년간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거창한 화해의 말이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시간이었다. 계절이 2번 바뀌어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정순옥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얼굴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 앞에서 짧은 안부를 전했고 가끔씩 터미널에 들러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그의 첫눈이 내리던 날, 정순옥은 오랜만에 소포창구를 찾았다. 한상철은 반가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할머니, 오늘은 웬일로 오셨어요? 정순옥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특별한 소포예요. 마지막으로 보내고 싶어서요. 한상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순옥은 상자를 열어 안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낡은 나침반과 그녀가 50년 가까이 간직해온 조갑이 몇 개,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번엔 어디로 보내시게요? 제 마음속으로요. 이제 이건 더 이상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제가 평생 간직하려고요. 한상철은 그 말의 의미를 곧 이해했다. 정순옥은 이제 그리움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대신 온전히 자신의 안에 품는 법을 터득한 것이었다. 그것은 상실을 극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상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뜻이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상철 씨, 이 창구가 없었다면 나는 그 50년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저야말로 할머니께 많은 걸 배웠어요. 마음은 언젠가 닿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움도 소중히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정순옥은 상자를 다시 품에 안고 천천히 창구를 나섰다. 문 밖에는 첫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느렸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이제 훨씬 가벼워 보였다. 그로부터 몇 해가 더 흘렀다. 정순옥은 83의 나이로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곁을 지킨 것은 오말순과 한상철, 그리고 어느새 훌쩍 자란 지훈이었다. 장례식장에는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터미널에서 그녀와 마주쳤던 수많은 이름 모를 얼굴들,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청합 사람들이었다. 한상철은 그녀의 영정 앞에서 오래전 그녀가 건넨 말을 다시 떠올렸다. 연락이 안 돼도 마음은 전해지는 법이에요. 그는 그 말이 이제 자신의 삶을 이끄는 하나의 신념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정순옥의 유품 중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품고 있던 작은 상자가 있었다. 나침반과 조갑이, 그리고 덕수의 편지들이 고이 담겨 있었다. 오말수는 그 상자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눈물 지었다. 순호가, 이제 덕수 씨 만나서 그동안 못다 한 얘기 실컷 나눠. 여기서 못한 거, 거기서 다 풀어. 장례를 마친 후, 한상철은 정순옥이 평생 지켜온 그 자리, 소포창고 앞에 조그마한 화분 하나를 가져다 놓았다. 그녀가 평소 좋아하던 봉숭아였다. 여름이면 붉은 꽃을 피우는 그 작은 화분은 이제 터미널을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말없는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한상철도 정년을 앞두게 되었다. 그는 은퇴를 앞둔 어느 날 후임으로 들어온 젊은 직원에게 이 창구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창구에 말이야. 50년 가까이 매일 소포를 붙이러 오시던 할머니가 계셨어. 처음엔 다들 이상하게 여겼지. 근데 알고 보니 그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의 편지였어. 젊은 직원은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살랑이며 봉숭아 화분의 이파리를 흔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오가고 계절은 바뀌었지만 한 사람이 평생을 다해 지켜온 사랑의 이야기만은 그 작은 창고 안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닿을 수 없는 곳을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전했던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세상 모든 그리움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사랑은 답장이 없어도 계속 붙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붙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어딘가에 닿는다고. 한상철의 아들 지우는 훗날 결혼하여 처자이를 낳았다. 그는 딸의 이름을 순이라는 글자를 넣어 지었다. 정순옥 할머니를 기리는 마음에서였다. 지우는 아이가 자라면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답장 없는 편지를 50년간 붙인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낯선 사람들의 삶까지도 따뜻하게 어루만졌던 이야기를. 청하읍 시외버스터미널의 소포창고는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를 지켰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그리운 이에게 물건을 붙이고 소중한 마음을 실어 보냈다. 그리고 창구 한쪽에 놓인 작은 봉숭아 화분은 여름이면 어김없이 붉은 꽃을 피워냈다. 마치 50년의 그리움이 마침내 꽃으로 피어난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그리움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 결국 닿아야 할 곳에 닿는 법이다. 정순옥과 김덕수,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지켜본 모든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로 남아있다. 한상철 역시 정년퇴직 후에도 종종 그 창구를 지나칠 때마다 봉숭아 화분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지내는 노년을 맞았지만 외롭지만은 않았다. 지훈의 가족이 자주 찾아왔고 무엇보다 정순옥에게서 배운 삶의 지혜가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답장이 없어도 마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그리움조차 소중히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간직하게 된 가장 큰 유산이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으로 돌아가면서도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마음에 품었다. 답장 없는 편지를 50년간 붙인 여인의 이야기는 사랑이란 결국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조용히 일깨워 주었다. 청하읍의 작은 소포창고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사람들의 그리움을 실어 나르고 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날에도,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에도,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에서도 그 창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치다가도 문득 창구 옆에 놓인 봉숭아 화분을 보며 걸음을 멈추곤 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옆에 붙은 작은 액자 속 사진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젊은 시절의 정순옥과 김덕수가 방파제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흑백 사진을 한상철이 후임 직원에게 부탁해 남겨둔 것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음은 답장이 없어도 닿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이 작은 터미널을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조용한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다. 한상철은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도 가끔 그 터미널을 찾아가 옛 창구를 지그시 바라보곤 했다. 그때마다 그는 정순옥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고마워요, 상철 씨. 이 창구가 없었다면 나는 그 50년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그녀가 남긴 그 말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이 작은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존재였음을 증명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소포창고는 그저 물건을 실어 나르는 곳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는 정순옥을 통해 온몸으로 배웠다. 이야기를 마친 한상철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바람이 불어오고 봉숭아 화분에 여린 잎들이 살랑였다. 50년의 그리움이 남긴 온기는
그렇게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